안녕하세요. 코인 넘버원의 윤송아입니다. 7월 30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과세만이 기약 없이 미뤄졌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코인 넘버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암호화폐 과세 방안 미룬 정부 꼭 그랬었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좀 패러디를 해봤어요. 죄송해요. 지금 영화 해바라기에서 김래원 씨를 한번 패러디해봤는데요. 다음번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인 넘버원을 찾아주신 게스트는요. 암호화폐 세법을 알려주시러 다시 한번 코인 넘버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정수로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종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에서 일하고 있는 정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요. 정부 이야기하면 또 이분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최혜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혜환입니다. 작년 겨울부터 계속 암호화폐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바뀐 거 없는 것 같아서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막방이라고 하니까 어머나. 벌써 막방이라고 벌써 얘기해버렸네. 오늘 열심히 해서 여러분 속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평론가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치시면 예. 네, 저희가 아쉽게도 지난 8월부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전문 방송 이렇게 토론 이렇게 생방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방송이에요. 하지만 또 시즌 2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조금만 이렇게 재정비하실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변호사님과 평론가님은 지난 2월에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과세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함께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아마 우리 변호사님 방송이 첫 방송이었죠? 그때 제가 그때 데뷔했었죠. 느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하고 싶은 말씀도 뭐 자연스럽게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굉장히 좀 편한 마음으로 지금 나왔고요. 지금 되게 막방이기는 하지만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마지막 방송 장렬하게 한번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달에 그 방송을 할 때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쵸. 뭐냐면은 이게 워낙 법무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뭔가 변화하겠구나라고 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구석이 한참 지났거든요. 별로 나온 게 없어. 아니 무슨 뭐 하겠다 태스크포스만 만들어 놓고 벌써 몇 개월이야?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요. 네, 원래는 올해 초에 이렇게 과세 방안이 좀 나오기로 했었는데 이제 반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리플 이벤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암호화폐 과세 발표를 또 미룬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채팅방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클로징할 때 리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류수정님이 네. 오늘은 1번, 2번 안 해요 이렇게 의견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1번, 2번 안 하고요. 방금 MC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그 중에 인상적인 분을 뽑아서 드린다고 하니까 의견 많이 올려주세요. 예. 네, 기획재정부가요 2018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변호사님?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를 좀 살펴보면 지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어떤 세법 개정안의 개수가 246개나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내용을 쭉 살펴봐도 저한테 적용되는 어떤 내용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제가 지금 보니까 특징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거는 이제 근로장려금 확대라든지 네. 뭐 종부세 인상, 그리고 임대소득자들의 어떤 소득 과세 강화 이런 게 굉장히 특징적일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렇게 뭐 세율에 조금 어떤 개정
정도 있을 뿐이지 그렇게 큰 특징적인 어떤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소감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요. 이번 세법 개정안의 골자는요. 소득 분배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각해지니까 이걸 좀 우리 분배를 잘 하자 해서 소득 분배를 강화한다라는 한 목표 하나하고 그리고 과세 형평 골고루 다 과세를 하겠다라는 형평을 제고한다. 한마디로 고소득층,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 좀 더 걷고 네. 돈 저소득층, 그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이번 2018년 세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일자리잖아, 일자리. 네.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그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에 위기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군산 같은데, 예? 군산 같은 데라든지 통영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얘기해서 뭐 법인세, 소득세 그쪽 지역에서 하면 감면 준다라든지 고용 친화적 재설계를 한다든지 신성장 R&D 사업화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하려고 하니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같이 또다시 혁신 성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세제를 개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먹힐 것인지 안 먹힐 것인지는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 항목들이 조금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나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그 분야는 이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세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기보다는 어떤 범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거창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 그 협의체에서 아직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저번 달에 있었던 G20 경제수장 회의에서도 뭐 글로벌한 어떤 규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됐었는데 뭐 사실 뭐 알맹이는 전혀 없었죠. 네.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재부가 이제 단독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 저희 올해 초에 법무부 장관님께서 그때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하겠다 네. 이렇게 발언하셨다 엄청난 파장을 맞아요. 불러일으켰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어떤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안 나온 상태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어떤 세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을 넣고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뭐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뭐 시쳇말로 뭐 내가 굳이 독박을 쓸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생각을 해보셨는데 조심스럽네요. 감이라기보다는 누구라도 정말 이 안티가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정말 한 명이라도 정말 이상한 분이 있으면 또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사회적 이슈의 항목들이 빠졌죠. 그렇죠.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 주세, 술, 맥주, 술, 예.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3대 핵심 과제가 빠진 거예요. 이 세 가지.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암호화폐예요. 그리고 도대체 왜 빠졌을까 생각하니까 뭐냐면은 이 세 가지가,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워낙 파급력이 커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맥주에다가 세금 조금만 더 올려도 술값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서민들 들고 일어서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게 암호화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워낙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세법에 반영한다기보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번에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얼렁뚱땅 유야무야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이제 분야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 좀 아직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1번 그리고 또 2번은 아니면은 좀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 발언 이후에 이 후폭풍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의도적인 무대응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금 좀 상황이 어떠신가요?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정부가 네. 지금 너무 암호화폐 관련돼서 지금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눈치 작전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사실 많죠. 근데 제가 오늘 파란색 넥타이를 입고 와서 그런지 네. 몰라도 조금 이렇게 조금 정부를 좀 방어해드리는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너무 의도적으로 무대응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저번 달에 우리 통계청에서 이제 뭐 좀 늦었긴 했지만 이제 산업 분류도 좀 발표를 했고 특히 올해 초부터는 이제 과기부 주도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이런저런 산업에 대해서 어떤 연계한 어떤 정책을 좀 발표한다든지 이런저런 정책들을 하나둘씩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도 뭐 말씀드리려면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범국민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어떤 규제를 마련한 명시적으로 내놓는 차원에 있어서는 조금 과도하게 신중한 어떤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좀 뭐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입고 와서 다시 한번 뭐 방어를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런 규제라는 것이 이게 한번 시행이 되면 굉장히 어떤 많은 예상치 못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다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로서는 가능하면 좀 신중하게 돌다리도 좀 건너는 이런 뭐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아쉽기는 한 그런 상황이네요. 변호사님이 좀 방어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뭐 바라보시는지요? 저는 저 문재인 대통령 친해요. 너무 네, 그렇게 진짜요? 말씀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잘된 건 잘된 거라고 칭찬해야 바른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야기할게요.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 난리가 났을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래소 폐쇄하겠다라고 얘기가 다 날라가고 다 자빠지고 그랬었잖아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떤 이야기했냐면 시장에 대해서 과세 방안을 포함해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얘기 하는데 뭐냐면은 그 규제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시장의 룰을 만든다는 거예요. 시장의 룰. 지금까지는 시장에 룰이 없어가지고 그저 힘센 놈, 그러니까 황야의 무법자처럼 먼저 빵빵빵빵 쏴서 죽이는 놈이 이기는 그런 무법 시대가 아니라 정부가 만드는 하나의 룰이 있는 시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규제를 한다라는 게. 근데 그거를 과세 방안을 포함해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만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했죠. 근데 안 만들었어. 그리고 과세 방안도 담지 않았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2018 이번에 그 세제 개편안 딱 나오고 나서 정말 내가 답답한 거. 왜 안 만들었지? 이상하다. 분명 말했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오늘 방송하려고 네. 적어왔어요.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세법 개정안 만들었다가 이게 다시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세법 들어가는 이제 규제 방안을 만들었다가 이게 다시 뜨거워지면은 자기가 공무원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피곤하거든. 할 일 더 많아지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 하나. 그 두 번째, 당장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생각이 없다. 이걸 시장에 시그널로 보낸 거야. 시장은 알아서 짜져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시장은 알아서 뭐 이게 이런 식의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니냐. 저는 이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즉 일이 확 시장이 뜨거워지는 게 공무원들이 무서운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아서 짜져라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냐. 나는 이것을 합리적인 의심사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에 나가고 있지만요. 저희 또 아시아경제TV에도 나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예.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 최현 평론가님 그 진실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정말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조금 저희 중립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 초부터 우리 정부의 어떤 블록체인 산업이나 어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이제 블록체인 산업은 이제 성장 가능성이 크니까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되 이제 암호화폐랑 관련된 어떤 투기는 이제 진작 투기를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지금 올해 2월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지금
공식적인 방침이고 지금 그 방침이 계속 지금 유지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통계청 산업 분류 발표라든지 뭐 과기부 차원의 어떤 정부 정책 뭐 마련이라든지 이런 식을 보면 정부가 아예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암호화폐 거래라든지 뭐 거래소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뭐 요새 지금 뭐 나중에 차후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어떤 지원은 명시적으로 배제를 했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너무 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어요. 그러니까 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실 암호화폐로 뜨거워졌을 때 JTBC 뉴스룸에서 유시민 씨가 나와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분리가 되어야 되고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쵸. 연초에 그런 방송이 됐었고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파급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시민 씨가 그때 이야기했던 그 워딩들이 현재 정부에 굉장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였어요. 근데 사실 이거 분리 안 되거든요. 분리하면 암호화폐는 자기 존립하기 힘들고 역시 블록체인 역시 소스로서 그러니까 페널티가 아니라 반대로 뭡니까? 하여튼 상으로서 주는 보상으로서 주는 것이 없으면 블록체인이 발전하기 힘들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해야 되는데 연초에 이야기했던 것이 너무 방향을 이렇게 틀어버린 것 같아.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유시민 작가라는 분이 말을 굉장히 잘하시고 정말 파급력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많은 여론들을 이렇게 끌고 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고요. 암호화폐 없이 과연 블록체인 얼마나 육성할 수 있을지도 매우 좀 의구심이 드는 상태입니다. 근데 정부는요, 내년부터 암호화폐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세금 감면 혜택에서도 제외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또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내용이 지금 세법 개정안 중에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어떤 법의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 반영이 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조특법에는 지금 어떤 청년 중소기업 창업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중소기업 창업 이런 걸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설립 후 5년간은 법인세를 뭐 50%에서 100% 범위에서 감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어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법에 열거는 되어 있지만 어떤 5%에서 30% 정도까지 이제 법인세를 뭐 감세시켜준 혜택을 주는 이런 지금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개정안에서 이제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죠. 거래소. 네,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지원 대상 이제 항목에서 배제를 시켰고 또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업종에서도 이제 최근에 나오는 통계청 분류에 따른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 이거 뭐 결국 거의 뭐 거래소 아니면 약간 좀 기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이런 업종이겠죠. 이런 업종을 지금 명시적으로 배제를 시켰는데 이건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제 중소기업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어떤 사회에 어떤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법인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이제 암호화폐 거래 이 경우에는 어떤 이런 긍정적 효과보다는 어떤 투기를 진작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조금 배제를 시킨 것을 어떤 공고화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제가 고형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야기했던 것이 자꾸 뇌리에 남습니다. 뭐냐면은 가상통화, 그때 가상통화라고 얘기했어요. 가상통화 관련돼서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TF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다른 여러 나라도 많은 부분을 스터디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룰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얘기를 했어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TF를 만든 게 작년 9월 말쯤 된 걸로 9월 24일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라. 이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지금 1년 다 되고 가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이런 거래소에서 일반 중소기업 같이 이렇게 법인세가 면제 세제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통계청 표준 분류상 정보 서비스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벤처기업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아예 싹둑 잘라버린 거잖아요. 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너네는 돈을 많이 버니까 좀 더 기다려.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때릴 것인지 연구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소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관, 단체, 기업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서포트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영권 제 기획재정부 1차관의 이야기에 뉘앙스가 우리 연구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라 이 얘기가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TF 9월 24일 작년에 해고 1년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거의 그럴듯한이 아니라 뭐 내용도 안 나왔어. 이거는 업무 방기예요, 방기.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누리꾼들 다 분노하잖아요. 막 글 올라오고 있는 거 다 화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문재인 정부 좋아해요. 자, 그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해서 좀 반성하고 빨리 규율 내놓으라고, 이 규제 방안.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폭발해버려요. 왜 60%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다 원인이 된단 말이죠. 네. 시원해요? 평론가, 네, 좀 시원한데 이렇게 너무 강하셔서 약간씩 놀라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님과 친하시다는, 네, 평론가님, 그러지 마요. 네,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어디까지나 이렇게 평론가님의 생각인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개정한 이유가 어떻게 평론가님의 의견과 같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저도 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암호화폐 어떤 투기를 좀 막겠다는 어떤 정부의 어떤 생각이 너무 좀 강력하게 이제 표현이 돼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배제한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뭐 저도 이 수익이 그렇게 세진 않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런 혜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이라든지 우리 뭐 사회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청년 창업, 어떤 사회 어떤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 작년에 우리 뭐 일부 아주 법인세 뭐 수익이 많이 발생한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제도를 통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저희가 뭐 법인세 규모만 수백억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었죠. 이런데 수백억이 이제 달하는 어떤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뭐 50%, 30%이 정도의 어떤 과당 혜택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나온 그런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그 플러스님께서 이제 올려주셨어요.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뭐 벌레냐, 뭐 나도 코인을 하고 손해 보고 있지만 단지 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 하나로 누구 특정인을 비판하고 그런 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냥 저는 사례로 올해 초에 유시민 씨의 발언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는 걸 얘기한 것뿐이고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코인 할 때 어땠습니까? 맨 처음 뭐 합리적인 그런 걸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야, 이거 한 방에 끝내주겠다라고 하고 들어간 거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투기적인 모습이 꼬투리를 잡힌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특별 세액 감면 대상이 업종에서 제외된 거 이외에도요, 암호화폐 과세 방안 그리고 성격에 대한 정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차후로 미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입장인데요. 이거 나오려면 멀었나요, 변호사님? 네, 제가 정부에서는 아마 G20 경제수장 회의에서 어떤 네. 글로벌한 규제안이 나오면 그거에 어떤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어떤 뭐 그럴듯한 뭐 이견 가능성이 좀 없는 이런 정책을 좀 내놓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셨던 걸로 보이는데 뭐 아쉽게도 지금 그 G20 경제수장 회의에서 어떤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논의가 됐었고 뭐 중요한 내용은 글로벌한 규제안은 이제 10월달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연기가 됐었죠. 지금 그리고 또 뭐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기재부에서 뭐 사무관님들이 이제 해외로 파견해서 과세라든지 글로벌한 규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지금 막 복귀는 하셨을 텐데 지금 나라마다 뭐 규제 수준도 다르고 정책의 방향도 다르고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통일화된 어떤 정책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야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어떤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게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죠. 코인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물론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투자의 대상, 금융 투자 상품으로 활용되는 경우보다 점점 지급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아진다면 지금 적용되어야 될 규제 방향도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좀 어떤 규제안을 선뜻 내놓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그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제 혜택에서 그 거래소라든지 코인 관련돼서 세제 혜택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안이 이렇게 계속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야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관계가 없으면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자 원론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소득이 왜 있어요? 그 나라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니까 소득이 있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어떤 법률이 있냐면은 과세 자료 제출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 다시 말씀드려서 이 그러니까 법정 단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돈 벌면 이제 그 근거를 자료를 내야 돼. 근데 네. 거래소를 비롯한 이런 데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법정 단체라든지 회사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걸 과세를 하게 되면 이걸 인정하게 되는 꼴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당신을 그러니까 이제 그 암호화폐 당신을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세금 내세요가 뭐랑 같은 이야기냐면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수순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다가 갑자기 인정하게 되니까 부담되지. 또다시 확 뜰 수 있잖아요.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좀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이렇게 개념 없는 정부를 그냥 확 어떻게 좀 해버릴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코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모르는 꼰대들이 정부에 전체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세를 한다든지 뭘 정책을 하더라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무슨 기무사 손잡고 같이 정부 확 뒤집어 엎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럴 때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아시아경제TV 여기 뭐 코인넘버원 같이 이런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정책 결정자들 또는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계속 알려내고 청원하고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사실은 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기 전에 사실은 놀랍도록 많은 이제 기업들이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제가 있기 전에 했던 일들은 규제가 나오고 나면 불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 때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그럼 처벌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 규제가 마련되기 전에 네. 어떤 그런 행위가 현행법상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형사벌에 위반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행위 당시에는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다가 몇 년 뒤에 어떤 금감원 조사라든지 검찰의 뭐 일제 수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견이 돼서 뭐 처벌을 받는 경우는 왕왕 있죠. 하지만 뭐 아예
그거랑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규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제 처벌을 받는 그런 가능성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급 처벌 금지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지금 헌법상 원칙이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신설된 조항으로 처벌되는 그런 사례는 아마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이게 늦장 대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는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또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평론가님 모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도 이제 각국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희가 2월 달에 논의를 했던 것처럼 이제 소득세법 중에 어떤 잡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15%에서 55% 정도의 어떤 세율을 이제 적용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서 실제로 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굉장히 좀 ICO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국가적인 어떤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뭐 45% 정도의 어떤 굉장히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우리 이제 부동산이 아닌 동산의 처분과 똑같이 봐서 19%의 어떤 고정된 일률적인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좀 완화를 했고요. 뭐 제 생각에는 옆 나라인 영국이 굉장히 어떤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서 앞서가니까 이런 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지원책을 좀 주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에 있는 세금을 활용해서 지금 과세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어떤 세율을 적용할 뭐 그런 의도는 없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고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과거부터 이제 과세를 좀 해왔었죠. 올해 초부터. 좀 웃기지 않아요? 그림에 보시면은 물음표 3개. 한국은 물음표 3개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 암호화폐 블록체인과 연결시켜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정부 관료들을 비롯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참 그게 궁금하긴 한데 빨리 뭔가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다른 외국들과의 뭐 형평성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뒤따라가는 것만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전에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확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잘 타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말씀드린 거 지금 방금 뭐 러시아, 프랑스, 일본 다 말씀하셨죠. 네. 미국까지 말씀하셨는데 스위스, 스페인, 심지어는 베트남 정부까지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돌아섰거든요. 베트남 정부까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 지금 공부하고 있대잖아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우리 아직 공부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쪽팔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도 블록체인과 결합해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빨리 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그 공부가 빨리 끝나서 좋은 규제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는요, 그 어느 나라의 규제를 조금 참고해 보면 좋을지, 좀 우리나라에 어울릴 것 같은지 한번 좀 의견이 어떠신가요? 규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각국의 어떤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제 네.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이렇게 그걸 개수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이렇게 뭐 바꿀 부분 바꾸고 받아들일 부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어떤 특정 국가의 법을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뭐 영미법 특히나 영국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어떤 관련 규정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 올해 초에 나온 어떤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어떤 자본시장 관련 법령을 이렇게 가져와서 조금 우리 사정에 맞게 변형해서 좀 내놓기도 했었고요. 이런 사정을 보면 지금 미리 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아니면 아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어떤 스위스라든지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해온 어떤 국가의 어떤 분류라든지 개념 정의라든지 관련 규제라든지 이런 식을 적절히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은 빨리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고민할 것이 많은가 보죠. 아직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게요. 좀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규제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한국 시장만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다 출렁거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한국이 갖고 있는 잠재 성장력이 그렇게
강하다라는 걸 전 세계 누리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께서 이거 국뽕 아니에요. 이거 이런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무엇인가 마음 먹고 한국 누리꾼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홀라당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원천적인 힘이에요. 경제는요, 심리거든요.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심리만 가져서도 경제 시장이 확확 바뀌어요. 암호화폐 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부에서 이 누리꾼들의 이 막강한 자부심 가질 만한 파워를 믿고 제대로 된 정책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빨리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부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답답한 입장인데요.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과세 방안이 나온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빨리 이렇게 결과를 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하루아침에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관련해서는 이제 국세청격인 IRS가 뭐 증권 관련 규제는 이제 SEC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과세랑 관련돼서도 지금 미국에서 이걸 시도하려고 한 4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죠. 국세청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수익을 얻은 사람들에게 과세를 하려고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물론 규모가 큽니다만 당시에 미국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이제 코인베이스한테 이제 이 수익을 달성한 어떤 이용자들의 과세 정보를 좀 넘겨라 이런 식으로 요구했는데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서 거절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해서 이게 수년간 소송전이 있었어요. 이런 소송전 끝에 지금 최근에서야 4년이 지나서야 지금 겨우 이렇게 과세의 첫걸음을 지금 띈 것이고요. 지금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도 조금 좀 더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본이라든지 뭐 프랑스, 영국 같은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블록체인 또는 뭐 암호화폐 거래를 약간 육성하려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정책 같은 것이 좀 굵직굵직하게 좀 빨리빨리 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자금결제법에 개정을 시켜가지고 바로 뭐 가상 통화의 개념을 지금 바로 법안에 집어넣었었죠. 이 배경을 보면 제가 일본에 가봐도 굉장히 뭐 비트코인 ATM기도 있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지급 결제를 할 수 있는 뭐 컴퓨터 같은 걸 살 때 이런 지금 인프라가 되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 이런 정책을 내놓기가 좀 수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 말씀하신 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뭐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이 어느 나라의 규제를 좀 참고해 볼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그래서 생각할 때 이게 뭐 일본이 가깝고 일본이 갑자기 바뀐 부분도 있어서 일본을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교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예전에는 금지했다 바뀐 거잖아요. 그 무슨 거기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이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그 마운트 콕스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 사건 그 사태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규제 일변도로 나갔었다가 이제 각국에 좀 비교를 해보니까 이 산업을 좀 육성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굉장히 일본 쪽에서도 좀 규제가 굉장히 좀 약했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이제 어떤 제도화의 이제 틀 안에 이제 가져오려는 어떤 시도를 세계 나라 중에서 굉장히 일찍 시작한 편이긴 해요. 근데 최근에 물론 이제 몇 달 전에 있었던 어떤 램 코인 해킹 사태라든지 코인체크 거래소 해킹 사건 때문에 약간 좀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런 규제 담당 법안을 이제 자금결제법에서 이제 금상법, 우리나라 어떤 자본시장법 같은 유사한 법률인데 이런 쪽으로 좀 옮겨서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분명히 조금 제도화의 틀 안에서 이걸 가져가겠다는 어떤 움직임은 확실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푸른 하늘님께서 결론은 일본은 미래 산업의 방향을 제대로 읽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살아갈 거는 지금 수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태도, 애티튜드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의 산업 방향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는 과연 어떠한 과세가 적용이 될까? 아직까지는 우리들이 추론만 하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혹시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많이 이야기했던 부가가치세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부가가치세로 과세한다면 다른 외국 거래소에 비해서 10% 이상 더 많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뭐 그러면 뭐 이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될 것 같고요. 그 일본의 비트코인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것도 부가가치세 면세 방침 발표했을 때부터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증권 거래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거래소 평균 수수료 0.15고 외국이 이제 0.25니까 0.1% 이하로 부과하면은 투자자 이탈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증권 거래세로 하려면 새로운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다시 해야 돼. 특별법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것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비교적 손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 정 변호사님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에 나온 2월 코너에서도 조금 얘기가 나왔었죠. 그 당시부터 이제 논의가 됐던 게 세 개인데 이제 거래세냐, 부가세냐, 양도소득세냐, 뭐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어떤 소득세냐 이런 그 움직임 이런 논의가 좀 있었죠. 근데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부터 좀 많이 논의가 됐던 게 이제 증권거래세라고 하죠. 이제 증권 거래에 대해서 이제 매도 시에 0.3% 정도 이제 적용이 되는 세금인데 이런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제가 그 거래를 일일이 다 투명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이제 P2P 거래도 많고 해서 거래세를 부과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특히나 이런 걸 부과하면 이제 정부에서 약간 그 거래의 투명성이라든지 시장의 안정성을 조금 공인해준 그런 어떤 금융상품으로 품었다는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런 거래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뭐 과세 원리상 부적절하다 아니면 뭐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었죠. 물론 제 사견으로는 최근에 어떤 비트코인 이제 몰수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게 지금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느냐. 다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런 뭐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본격적으로 여기서 논의를 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쪽을 이제 부과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좀 가장 간편하고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일단 실명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과세 뭐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이렇게 과세 정보를 마련해서 과세 당국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쪽으로 가는 게 좀 간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다. 저는 이제 기타소득으로 봤는데 그 정채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과세도 중요한데 더 시급한 것은 투자자 보호, 거래소 규제, ICO에 대한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과세를 한다는 건 간접적으로 산업 육성시킬 수 있지만 세금은 세금일 뿐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룰을 만들라는 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과세는 과세일 뿐이고 룰을 만드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막 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채구님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정부는요, 이 암호화폐를 암호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주식, 채권과 비슷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증권과 비슷한 좀 증권 거래세 쪽에 이런 과세가 적용되고 그러는 건가요? 예, 이 암호화 자산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산업 분류에서도 이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뭐 예전에도 뭐 암호화 자산 이렇게 좀 불러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영어로는 이제 크립토 에셋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G20 경제수장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런 식의 이론이 많아서 결국 뭐 이론 가능성이 없는 크립토 에셋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암호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걸 뭐 바로 금융투자 상품 내지 어떤 금융 자산으로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억측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네 지금 그 명칭은 지금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화폐를 볼 수 없고 금융당국도 통화를 쓴 용어를 쓰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뭐 마침 또 경제수장회의에서 암호화 자산 이렇게 쓰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암호화 자산 좀 그렇게 용어를 쓴 것이지 이걸 이제 제도권 안에서 무슨 금융투자 상품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건 좀 억측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화폐가 아닌 금융자산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법원에서 그 결정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주식이나 채권, 예금 등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식과 유사한 취급을 받지 않나요?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을 본다면은 전 이 방향에 대해서는 그 선물 거래까지 하고 있는 미국 등의 추세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진짜 정부 쪽에서 꼰대들이 많아.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 못하는 꼰대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할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 상황. 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시즌 1 마지막 방송에 정말 열띤 토론을 펼쳤었는데요. 채팅방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댓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 죄송스럽고요. 당첨자는요, 최고정님 그리고 류수정님입니다. 두 분은요, 아래 나가는 메일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정님인지 네. 정최고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최고하고 정으로 뛰었기 때문에 네. 정최고님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아시아경제TV에서 그리고 저도 그렇고 또 암호화폐 전문 프로그램 최초 진행자고 최초 방송국으로서 이렇게 스타트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방송들이 또 생겨나면서 어떻게 되면 정말 이렇게 점점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이제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재정비해서 시즌 2로 또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저희 잊지 마시고요. 너무 아쉬워요. 어떡해.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마지막 방송, 네, 감수성을 조금. 그러니까 네. 사실 맨 처음 네. 나오라고 했을 때 무슨 말 하지 하는데 나오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고 시간을 쫓겨서 정리한 것이 참 아쉽다. 네. 다음에 다시 불러주시면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덧 52회가 됐어요. 사실 작년 여름에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암호화폐를 알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저희로 인해서 조금 알려진 면도 있지 않을까? 살짝 이렇게 좀 기쁜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몇 달 만에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해서 너무 반가웠는데 이제 다시 인사를 드리고 오니까 갑자기 막방이라 하셔가지고 좀 너무 좀 서운하고 너무 아쉬운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2월달에 제가 나왔을 때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좀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나와도 특별하게 어떤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저도 조금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고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조만간에 어떤 굵직굵직한 이런 현안들이 뭐 정책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좀 안심하고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나 뭐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론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굉장히 많이 출연했었죠. 제가 생각하기엔 꽤 많이 출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뭔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변화를 바라는 누리꾼들이 많다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진작에 변화를 시켜야 될 정부가 뒷짐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맨날 속이 막 끓었거든요. 근데 시즌 1이 이렇게 끝나고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즌 2가 또 있으니까 시즌 2에서는 더 즐겁고 더 보람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누리꾼 여러분 함께 가지요! 네, 그리고요 저희가 아시아경제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 코인캐스트 그 채널은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코인 넘버원 시즌2는 어땠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방영을 해서 더 좋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딱 엄지척하면서 맞추면서 이렇게 할까요? 네, 양손으로. 네. 아시아경제TV 암호화폐 전문 방송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 원. 다음에 봬요. 안녕.